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의 용정 호투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는 그 소련에 대한 봉쇄 압박에 이어 미국이 현재 진행인 중국과의 지금 대결 어떻게 압박할 것인가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네. 먼저 이제 그 중국의 위험성이 엊그제가 아니었는데 네. 미국이 이제 트럼프 중반기부터 중국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네. 근데 트럼프는 크게 중국에 공갈 쳐놓고는 뒤로는 네. 거래를 하면서 네. 쇼하면서 끝냈죠. 제가 저거 절대 중국하고 안 간다고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친중이라고 바이든 특히 한국의 이 수구 세력들은 네.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예. 바이든 정권에서 거의 중국에 대한 포위 압박. 근데 과거는 이것이 군사, 외교, 지정학적인 포위 압박이었는데 이제는 그 경제적인 부분, 뭐 이 저기 통신이나 또 반도체까지 심지어 기술력에 대한 우위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가고 있거든요. 왜 인권, 문화, 예, 뭐 인권 문화도 전방위적으로 이제 제기하고 전방위로 예. 다 제기하고 예. 있고 뭐 중국의 뭐라고 할까요? 점령 네. 지역에 대한 문제까지도 지금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최고의 정책이 이 코로나 와중에도 중국에 대한 포위 압박으로 가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떤 부분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건 일반 논리인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제1 패권 국가는 제2 패권 국가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럼 그 투키디데스의 투키디데스 함정이라 했고 그다음에 그 제1위 국가를 지위를 이제 탈취하려는 제2의 국가도 지금까지 보면 항상 전쟁을 통해서 그 승패를 흔히 이제 기록했거든요.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예, 싸움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제 영국의 어떤 지배 구조에서 미국으로 갈 때는 당연히 이 사람들이 가치를 갖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자유시장 경제, 그다음에 이제 법치주의 이런 가치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은 싸울 필요가 없었고요. 조용히 바톤 타치가 된 예외적인 경우죠. 그때 이제 사실은 GDP 제2위 규모는 전 세계 2위 규모는 독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이 미국하고 이제 싸우는 그런 상태였고. 근데 지금은 소위 말해서 이 이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그대로 이제 그 액면 그대로 표출되는 힘든 게 지금은 핵무기라는 존재 때문에 그래 쉽게 전쟁을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트럼프가 실수했던 거는 이제 무역 전쟁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세운 목표가 지금 아마 중국이 1년에 4,500억 불 정도를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2,000억 불 정도로 줄이겠다는 게 목표였는데 지난 4년 동안 지금 통계를 보니까 기껏해야 지금 그 무역 규모 줄인 게 265억 불이던가요?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목표치 10% 정도만 달성한. 그러니까 사실은 무역 전쟁에서 이제 미국이 중국을 이겼다고 할 수가 없죠. 제조 규모만 보자면 무역 규모만 보자면은 미국을 1로 봤을 때 중국이 이미 1.75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식으로 아마 중국을 때리는 일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 가지고는 안 되고 오히려 더 자기들이 강점을 갖고 비교율을 갖고 있는 거는 기술 혁신 분야하고 그다음에 인권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겠죠. 예.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하는데 특히 이게 인권 문제를 내세우는 건 트럼프가 현격하게 다른 점이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EU 국가들을 끌어들이기가 쉬운 게 EU는 자기들 스스로가 가장 이제 자기 아이덴티티를 갖다가 이제 그 찾고자 하는 그 개념, 핵심 개념이 인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되게 인권의 챔피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봉쇄하기 전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봉쇄하기 전에 인권이라는 이제 범주 내에서 다 들어오라. 그러면서 얘가 얼마나 어떤 우리가 하는 정의의 개념에서 중국이 세계의 어떤 보편적 가치에서 벗어나는가 그걸 집중적으로 타격을 하겠죠. 이게 이제 시기상으로 우리가 약간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아버지 부시는 아들 부시는 아버지 부시 닮아가지고 약간의 이 중국에 대해서는 트러블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 쉽게 봤다. 또 그때만 해도 또 중국의 그 뭡니까 호요방 그 누구입니까? 후진타오는 이 미국하고 별로 붙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절제 이게 동서평 노선을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부시 말기에 금융위기가 미국에 오면서 미국에서 경제가 붕괴되면서 이제 중국이 무역 흑자를 엄청나게 미국에서 얻고 또 그 돈으로 미국의 채권을 사는 이런 순환 구조라는 부분과 미국의 제조업이 거의 박살이 났다라는 자각이 그때부터 좀 생겨오면서 이제 반중 심리가 미국에 대중 사이에 이 약간 보수 성향을 가진 대중 또 지역 도시 쇠락한 도시 뭐 이런 쪽에서 번져 오다가 그것을 트럼프가 포착해서 이제 이용을 했고 그런데 트럼프는 또 뒤로는
이 시진핑의 부양을 보면서도 크게 건드리지 않고 내버려 두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이제 총괄적으로 터져 나오는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보시면 지금 안보 전문가들뿐만 아니고 지금 소위 말해서 안보에 특별히 관심은 없지만 이제 세계 경제 주식 동향 이런 걸 다루다 보면 이제 미중 갈등 구조 이런 걸 사상하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이제 트럼프 때와는 달리 바이든이 정말 본격적으로 미중 패권 경쟁을 점입 가격 구도로 가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분이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중국의 이제 포획 구도가 미국의 정책으로 굳어졌고 여기에 이제 미국에는 보면 국무부도 중요하지만 이제 국방부 이런 쪽의 입장이 공유돼야 되는데 트럼프 때는 국무부는 좀 뺀질거렸고 국방부는 강경이라서 엇박자가 났는데 이제 바이든 때 들어와서 국무부 국방부가 이제 대중 포위 구도에 일치하고 여기에 이제 뭐 정보 기관들도 거의 일치하면서 이게 하나의 국가의 정책 방향으로 규정했다라는 거는 바이든이 봤을 때는 이건 나중에 뒀다가 엄청난 화근이 될 수 있다. 미국에 대한. 그때는 나중에는 감당 못할 일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미리 이제 반도체나 또 통신까지도 대응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미국이 이 파악하는 이 어떤 능력이 과거 정권보다는 좀 뛰어나졌다. 그렇죠. 옛날에는 뭐 이런 부분을 현상만 바라보면서 이 같지 않습니까? 그 아들 보실 때 좀 잘못한 게 사실은 이제 1등 제1 패권 국가들이 그 보시면은 옛날에 미국이 일본이나 소련을 이제 그 견제할 때 되게 GDP의 40% 정도를 넘으면 견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 지금 7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조금 늦은 감이 있는 데다가 트럼프 4년도 사실은 조금 이렇게 막 낭비했다고 싶은 게 무역이나 제조업이 아니고 사실은 금융 부분을 때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구조를 보시면은 지금 미국을 그 100을 어떤 전문가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미국의 어떤 금융 시장을 100으로 봤을 때 중국은 3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10%도 안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게 그 나라에서 발행한 국채 있지 않습니까? 국채는 대개 뭐 5년, 10년, 뭐 20년, 30년 그런 주기로 되는데 이거는 이제 장기 성장 가능성을 보고 이제 국채를 사는 거거든요. 중국 국채 전 세계 사람들 사질 않습니다. 누가 사겠어요? 예, 그걸 보면 그래도 지금 망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미국 국채를 사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과연 지금 당장 그 다음 패권 경쟁에 누가 이기냐 하는 건 이제 장사꾼들이 잘 알고 있는 거죠. 잘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과거에 이제 미국이 소련을 몰아붙여 가지고 이제 망가뜨릴 때 그때 보면 이제 그 베트남 전쟁처럼 소련이 아주 이제 헛발 짚은 게 있죠. 아프간 침공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그와 유사한 전쟁의 형태는 아닙니다만 여기 아마 위구르하고 그 신장 지방 거기에 어떤 강제 노동 거기에 이제 그 목면화 같은 경우가 아마 그 중국의 신장에서 아마 거의 83% 정도가 생산이 되는데 연간 500만 톤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아동 학대 그다음에 거기 있는 어떤 사람들의 린치, 강제 수용소 이런 게 지금 뭐 제노사이드급이라고 미국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국의 가장 아픈 데를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 인권 외교 이 한 측면은 지금 다른 어떤 군사 동맹이라든가 경제적 압박만큼 아주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덕적으로 이제 흠결 있는 나라라고 강요한 데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최근에 바이든이 이야기하는 중국에 대한 그 반도체나 통신 장비의 문제에서 보면 중국이 교묘하게 미국에 이 실리콘밸리나 주요 IT 기업 등에 침투해서 그 기술들을 빼가면서 카피해서 오늘날 이제 저 수준에 이르렀는데 중국의 지적재산권 탈취가 심각하게 진행이 돼서 중국은 미국이 엄청난 비용과 희생을 들여서 기술 발전을 해놓으면 그걸 손쉽게 탈취하면서 뒤에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따라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게 이제 이 내버려 두었을 때는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었을 때는 미국이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술 격차 부분들을 확실하게 반도체에서도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저렇게 압박으로 지금 이 전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제3차 산업혁명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지금 중국을 추월할 수는 없거든요. 네. 제조업에서는 임금 격차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압도적으로 비교 우위를 누리고 있는 게 이제 금융 분야하고 기술 혁신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뭐 이런 그 페이스북이니 4차 산업혁명 되는 거는 전부 전 세계 이게 기업은 미국입니다. 네. 예, 이게 다른 어떤 나라도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제 4차 산업혁명은 AI가 지도하게 되는데 AI를 갖다가 이제 중국하고 완전히 이제 질적인 격차를 벌이겠다 하게 되면 결국 반도체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아마 4개 정도 아이템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전기차 배터리, 그다음에 의약품, 히토류 이래 되는데 히토류는 흔히 좀 오해를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중국이 히토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전 세계 압도적으로 매장량이 많은 걸로 아는데 히토류는 전 세계 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지금 중국만 생산을 하느냐? 서방 국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히토류를 국내 생산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자연 어떤 환경 파괴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는 국내 법 때문에 발굴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소위 말해서 외국에서 이제 수입해 오는 건데 만약 그게 정 시장에 막힌다면 자체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토류 같은 것도 중국이 지금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만 바이든 행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4개 주로 4개 아이템에서 이게 완전히 중국과 격차를 벌여놓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미 뭐 반도체 같은 거는 중국이 사실 한국도 못 따라오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메모리 분야 뭐 75% 정도를 마켓 쉐어를 한국이 삼성이 가지고 있는데 중국이 아무리 저게 세계 제2 경제 대국이라 합니다만 전 세계 어떤 아이템도 중국 상품이 75%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큰 소리 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사드 문제 때문에 그 롯데가 망가지고 무슨 그 경제 보복을 하고 했을 경우에 반도체 가지고 맞짱을 떴어야 됩니다. 내 놈들한테 수출 안 하겠다고. 그런 식의 약간의 제스처라도 보여줬으면 중국이 이렇게 홀대를 안 하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에 이제 굽신거리면 그에 대한 덕이 있을 줄 아는데 중국에 정말 뭔가를 얻어내려면은 철저하게 미국하고 일본에 붙어 있는 걸 보여줘야 그래야 중국이 우리한테 공손하게 대하거든요. 이 점을 한번 많은 사람이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 이제 군사적으로는 인도 태평양 네. 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네. 이제 군사 안보 공동체를 이제 구성하고 그 중에 이제 쿼드가 나섰고 네. 또 하나는 뭐 민주주의를 위한 서민 모임이라고 하는 가치 공동체도 만들고 NTPP입니까? 예. 트럼프 때 하려다가 한 그게 거죠. 요즘 이름이 좀 바뀌었대요. 앞에 C가 붙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는 이 경제 공동체도 이제 다시 강화해가는 이런 방향으로 전방위로 이제 군사, 경제, 가치 공동체를 미국이 중국 포위 전략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 여기에 이제 유럽 국가까지도 집어넣고 있다. 지금 이런 부분이 미국의 전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쿼드 국가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의 최우방 4개국인데 한국은 지금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만약 그게 영독프까지 가담하게 되면 이건 그야말로 아주 글로벌한 새로운 나토 오히려 기존에 있던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게 유럽의 조그만 나라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떤 무기가 될 수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아예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 국가들 간의 어떤 경제 동맹체를 확고하게 만든 다음에 중국을 배제시켜 나가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번에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도 부르고 이렇게 다 했는데 근데 형식적으로는 삼성하고 SK가 뭐 투자하겠다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그럼 미국이 왜 그냥 그동안에 반도체 공장을 갖다 하지 못했느냐. 미국이 사실은 지난번에 소장님 그 2차 대전 이후에 쭉 세계 경기 전망하시면서 미국이 한 게 설계하고 유통만 잡고 골치 아픈 생산 같은 거는 다른 데 맡기자. 이런 너무든 글로벌한 그 노동분업에 어떤 의존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반도체 생산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전 세계 생산이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저 반도체가 뭐 꿀뚝 없는 산업이라 하지만 사실은 위험한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반도체가 저게 백열병 난리가 나고 있지만 좀 일본이나 미국이 왜 유럽이 반도체에서 약한가라고 봤을 때 반도체 생산 과정에 필연적으로 저게 좀 위험성이 좀 있거든요. 광물질이니까. 물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반도체라는 이런 제조업이 미국의 저런 이 체질과는 좀 맞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이 또 이게 뭐 굵고 큰 거를 잘하지 이게 반도체라는 미세한 부분을 주무르고 이런 부분에는 좀 약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이걸 갖다가 국제 분업으로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최근에 봤을 때 이거는 국제 분업으로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문 닫았던
미국의 반도체 회사, 뭐 심지어 반도체를 생산 안 하는 인텔 같은데, 다시 심지어 포드, 불러드렸죠. 예. 뭐 GM 같은 네. 자동차 요즘 반도체니까 네, 네. 그런 회사들도 다 반도체 생산으로 내몰고 있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 반도체를 이제 중국에 뺏기지 않겠다는 건데 사실은 지금 단도리를 하지 않으면은 중국이 만약에 반도체 기술까지 어떤 상당수가 따라오게 되면 정말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을 꺼야 된다는 게 미국의 전략인데 그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공장 제도 가봤는데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집약적인 산업은 아닙니다. 아닌데 미국의 인건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사실은 그 미국에서 공장을 돌린다는 게 별게 경쟁력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물론 뭐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반도체 거의 뭐 80%가 아시아 국가들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차원에서는 대만이 정말 약속 빠른 게 대만이라는 소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20년 전만 하더라도 보면은 반도체 생산이 거의 1% 2%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TSMC인가요? 전 세계 60% 50% 비메모리는 1위죠. 예, 예. 그래서 저게 사람이 영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또 네. 영 안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관리를 품질 관리를 하거나 뭐. 그래서 아마 그 단순한 경제 논리로 따지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없다라는 게 지금까지 제기의 판단인데 미국이 저렇게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뭐 웨이퍼인가요? 그것까지 흔들면서 자기들 투자하겠다 따라오겠다 하는 거는 그건 저희들이 이제 한국 같은 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현재 정권의 기조대로 중국에 붙어가지고 미국과 거리를 두게 할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당분간 중국 우리 GDP라는 우리나라 무역 구조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정 부분은 그게 피해를 단기적으로 최소화한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국가의 안보를 갖다 국가의 경제를 그런 식의 단순한 시장 논리로 접근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정말 일보 전진을 위해서 이보 후퇴하는 그런 아마 막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많고 여기서는 대만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가 지금 보면은 대만 미국의 의지에 따라서 완전히 중국 시장에서 철수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한국이나 삼성은 이렇게 아마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 그런 식으로 페이버를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중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잃어버린 그 부분을 상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라고 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 정부나 기업이나 그런 식의 어떤 교묘한 내고를 할 수 있을지 쉽지가 않은. 그런 점에서는 좀 이렇게 묘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냉전 시기와 현재 중국의 이 압박 전략, 냉전 시기에 소련이 하던 것과 차이를 좀 말씀을.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 보면 이제 유일한 측면을 이제 미국의 어떤 그 봉쇄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과거에 냉전 직후에 상당히 미국이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강하다고 하지만 이 소련이나 중국이라는 거대 양대 세력과 같이 싸웠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중국 단일 국가입니다. 러시아는 이제 미국과 상대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중국과 협력하고 있을 뿐이지 과거와 같은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그런 동맹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러시아가 아닌 중국 하나를 상대한다. 그게 현재 미국으로서는 좀 과거에 비해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냉전 시기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소련, 중국 그다음에 대부분 핵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재래식 무기도 어느 정도 미국과 세력 균형을 갖추고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21세기를 전후해서 보면 특히 이제 그 이라크 전쟁 때 드러났습니다만 이제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재래식 뭐 핵전력 어느 걸 보더라도 이제 육해공군 해병대 도저히 이거는 이제 단일 국가로서는 미국이 상대할 수가 없고 만화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전 세계 이제 100개의 국가가 미국이 한꺼번에 동시에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게 산술적으로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군사력 미국의 군사력에 대항할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이제 냉전이 이제 그 고착화되어 갔던 그 당시 1950년대를 보면 유럽이 아직도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재건 중에 있던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유럽 전쟁으로 뭐 그렇죠. 당연히 이제 심정적으로 동맹이고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나라들이었지. 그게 미국이 하는 세계 전략에 큰 힘이 될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사태를 보면은 과거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이 만약에 보안관이고 이란이나 중국, 북한이 깡패라고 할 경우에 멕시코 산책을 할 경우에 이제 유럽 국가들은 술집 주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다 술을 팔고 싶은데 자꾸 나쁜 놈한테는 술 팔지 마라.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좀 곤욕스럽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건 상징적인 사건인데 이게 결코 이제
시시한 사건은 아닙니다. H&M이라고 스웨덴 게 다국적 그 의류회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강제 노동에 의한 그 신장에서 만드는 그런 목화 가지고는 생산을 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중국이 어마어마한 반발을 하고 나서거든요. 실제 물질적인 어떤 그 피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이게 문제 시대니까 유럽이 다시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죠. 얼마 전까지 확대 이제 투자 협력 협정을 그 원안을 다 만들고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나가게 돼가지고 만약에 EU가 미국에 동조하는 게 만약 공고하게 된다면은 저 확대 투자 협력 협정 저거 비준되기 힘들 것 같거든요. 몇 년간 계속 포류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도화에서는 이건 그 쿼드뿐만 아니고 서유럽 국가들, EU 국가들도 상당히 미국에 동조하고 있다는 그런 움직임을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미국에 대해 비협조적이었는데 항해 자유작전인가요? 남진해 쪽에. 그러니까 보면은 뭐 프랑스가 지금 딱 유일하게 한 데는 샤를드골 항공모함까지 갖고 와서 이제 연합작전에 동참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획 구도가 아직 완전한 틀을 갖춘 건 아닙니다만 서서히 이제 중국을 옥죄는 듯한 목을 조이는 듯한 그런 구도를 그려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거는 확실한 현상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과거에 20세기, 21세기로 넘어갈 무렵에 소련이 무너지고 나니까 미국이 가장 우려했던 나라들은 이런 거였습니다. 경제 규모는 큰데 가치를 공유하지 않은 국가들이 있었죠. 그런데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그다음에 인도,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브릭스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어떤 서방 진영에 대항하는 어떤 자체 공동체로서 이제 향후 미래 세계를 자기들이 지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인도하고 중국이 완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미국하고 일본과 이제 동맹 세력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건 어찌 보면 미국 외교의 하나의 큰 이제 그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주적을 굉장히 단촐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21세기 중에는 막 탈레반도 있고 온갖 그 자질구레한 국가들 그다음에 테러 집단들 많았었는데 이걸 하나씩 정리하는 단계에서 중동도 지금 대충 뭐 아직까지 중동에서는 거의 발을 빼가고 그럼 발을 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중국 하나 견제하는 식으로 이제 그 단일화되는 그런 구도를 그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미국이 과거에 어떤 냉전 시기를 관리할 때와는 조금 조건이 다른 훨씬 미국이 유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이제 디지털 기술 동맹의 형성인데 이거는 지금 아주 아마 적기에 이제 미국이 이걸 선포를 했는데 이 경우에 이제 중국과 더 많은 무역을 해온 한국으로서는 좀 곤혹스럽겠죠. 그리고 특히 지금 정권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지금 친중 노선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5월 말로 지금 예정됐다고 하는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논의해 나갈지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아마 미국이 요구하는 거 대중 포획구대에 끼어들어라.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여러 가지 이제 기술 혁신과 관련된 아이템이 중국에 팔리지 않도록 중국으로 기술이 넘어가지 않도록 그런 어떤 그 포획구대를 만들어가자 할 경우에 결코 지금 정부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큰 챌린지가 되는데 물론 우리가 만약에 한미 동맹에 근거해서 동맹국가의 미국을 지지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만 이런 상태에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재계나 현재로서는 중국 무역과에 매달리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바이든이 이번에 2조 5천억 달러를 를 투자해가지고 초대형 지금 인프라를 미국 내에 구축하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이 운송, 그 다음에 또 철도, 도로, 교량 이런 부분들을 다시 다 보수하겠다. 그래서 한때 이제 중국이 그 성장이 한계에 이르니까 대규모로 이제 이 서쪽 지역에다가 인프라 투자를 하던 모습을 연상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그 중국이 깔아놓은 인프라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는 낙후된 너무 오래돼서 우리는 옛날에 깔아서 인프라를 이제 새로 깔아서 중국을 압도하겠다라는 그런 전략도 좀 보여요. 이거는 뭐 충분히 루즈벨트가 시행하던 뉴딜의 버금가는 뭐 그런 규모로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또 중국을 옹호하는 시각에서는 미국에 중국이 호락호락 당하지 않을 거다 말하는 시각도 있죠. 그래서 이게 과거에 이제 냉전 시대 때는 소련과 이제 그 서방 진영 간의 무역이나 투자라는 거는 뭐 미미한 수준이었거든요. 기껏해 이제 제한된 부분만 교역을 하고 식량 수출 같은 게였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이게 중국이 WTO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게 자본주의 국가를 인정해주는 그런 이제 사태가 한 20년 지속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경제적 상호 의존이라는 게 너무너무 심화돼 가지고 이걸 아마 트럼프도 힘들었을 겁니다. 당장 교육 구조를 바꾸려고 해도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모든 중저가 상품들은 전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데 의존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도 265만 불이 5억 불이던가요? 그 정도 규모 줄인 것만 해도 지금은 뭐 잘했다고 할 수 있는데 미국 시장이나 백화점 가보시면 절반이 중국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그저 한꺼번에 바꾸기는 힘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미리 말씀드린 건 봉쇄라든가 중국에 대한 어떤 봉쇄, 컨테인먼트라는 거는 단기간에 승부를 보장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우방국은 일본을 손대는 것도 한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85년 프라자 협정부터. 95년에 이제 일본이 이제 문제가 생겼었죠. 이제 일본이 소위 말해서 그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그런 평장 정책은 초과하지 않게 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그 과연 이제 중국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특히 유럽 국가들입니다. 유럽에 지금 자본력이 약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당장 이제 공항 구석에 투자를 확대하려면 중국 자본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같은 포획 구도에서 자꾸 이제 미국이 유럽까지 같이 뜻을 같이 하자고 나오기 때문에 이유로서도 상당히 아마 그 계산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중국하고 결별하려면 미국이 국내 물가 상승을 유럽이 미국이 용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탈리아 밀라노 근처에 이 의류 산업이 중국에 종속되면서 이게 코로나의 발상지도 됐고 제일 피해 많이 봤죠 이탈리아. 또 그 이탈리아에 중국 사람들이 몰려 살면서 유럽의 또 정체성을 파괴하는 부분도 나타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유럽 사람들한테는 조금 중국이라는 부분에 대한 혐오, 그것이 지금 유럽에서는 미국보다 더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통계적으로 뭐 정말 아마 서방 국가들 뭐 그러니까 여기서 제3세 과거의 제3세 국가는 제껴놓고 지금 이야기하겠는데 일본,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 그다음에 서방 EU 국가들 가장 싫어하는 국가 단연 지금 중국이 탑입니다. 그렇게 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민주당 정부가 바이든 민주당 정부인데 소위 말해서 그 PC 그 political correctness랄까요? 이런 가치 정향적인 외교 정책이나 경쟁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중국을 그냥 봐줄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도 지금 중국에 대한 아주 그 극렬한 악감정을 갖고 있는 인구가 무려 66% 이상을 상회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중국과 아무리 사주기 지내려고 싶어도 아마 행정도 그렇게 못할 겁니다. 다음에 표를 얻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중국을 때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네. 근데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문제는 중국이 과연 여기서 양보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특정 인사들은 뭐 중국이 계속 패권 유지를 위해서 미국과 전쟁도 불사할 거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한 부류에서는 이건 우리가 이제 역사적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맞다고 단정 줄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 중국이 꼬리를 만다면 이런 정책을 취할 수도 있겠죠. 과거 몇 년 전에 왕이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뜻이 뭐 속내가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만들어 놓은 패권에 도전할 생각도 없고 거기서 특정 이익을 편취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공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겉으로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국내적으로도 지금 부채 문제라든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중국 경제 자체도. 그래서 성장률도 조금 이렇게 하향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한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전 세계 공장이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코로나 사태가 나면서 전부 제조업이 자국으로 돌아가고 이런 상황이 생길 경우에 이제 중국은 다른 전략을 쓸 수도 있다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동차 소비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미국처럼 미국 같은 대국이 달라면은 지금처럼 단지 이제 생산 공장을 갖다 확대시켜서 물건을 파는 국가가 아니라 중국 내에서 소비를 진작시켜서 그걸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전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은 아닙니다만 여기 문제는 현재 1인당 GDP가 10,000불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비 구조 가지고는 내수 진장은 현재로서는 힘듭니다. 그게 아마 중국이 갖고 있는 딜레마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문이 나오는 게 코로나로 중국 경제가 6.5, 7.5 이렇게 회복됐다고 하는데 중국 정치가 왜 저렇게 빌빌 싸느냐? 그래서 전부 지금 부채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너무 부채가 커서 터질라니까. 그러니까 벌어서 남는 거를 이제는 부채를 갚는 쪽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투자나 뭐 다른 것보다도 부채 축소 쪽으로 지향하고 있다 보니까 정시가 지금 올라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충분히 타당한 이야기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는데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국가들한테 이제 뭔가 대가를 줘야 되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가 지금 제일 뺀질거리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 봤을 때는 구멍이지 않겠습니까? 봉쇄 전략에. 그렇죠. 가장 약한 거를 겁니다. 그럼 이런 구멍은 어떻게 미국이 지금 손을 볼까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 때 아마 그 회담의 분위기나 아젠다를 보면은 대충 이제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 일단 지금까지 역사적 사례를 보면은 동맹국 중에 말을 안 듣는 국가가 출연했다고 할 경우에 일단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타격을 가는데, 예. 근데 아직 우리는 이제 중국하고 달라서 중국은 사실은 이자율 변동 가지고는 중국 경제가 그렇게 요동을 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60% 이상이 국영 기업이기 때문에 이자율에 관계없이 걔들은 투자하고 이제 대부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이게 미국의 이자율 변동이라든가 이런 조그마한 연준의 어떤 결정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경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어떤 그 중국 포획 고대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삼성이라든가 기타 SK라든가 이런 게 미국 시장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페이바를 계속 줄여나가겠죠. 아니면 시장 진출을 갖다 제한을 한다든지. 예. 그 외에 이제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이제 백신이라는 부분에 대한 독점, 네, 그 부분이 또 하나의 카드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중국이 이제 지금 이 세계의 이 글로벌 이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세계 공급망에서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나라들이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다라는 게 매우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당연하죠. 미국이나 유럽 회사들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중국은 이제 내수 진작으로 가야 된다 하고 거기에 이제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는 노점상 경제를 말을 하기도 했다가 시진핑한테 씹히기도 했는데 문제는 중국 사람들의 복지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각자 도생이기 때문에 이 중국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 쓰지를 않고 다 장판 밑에 넣어놓는다는 거죠. 그런 점은 일본하고도 좀 유사하네요. 그러니까 내수가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정하게 최소한의 먹는 것 외에는 국가가 자신들의 삶이나 자기 자식의 미래를 보장해 줄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버는 것 중에 최소한만 쓰고 나머지는 집어넣어 놓는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화적 측면인데 지금 아무리 뭐 설사 몇십 년 후에 중국이 GDP 상으로 미국을 추월한다 하더라도 중국이 자동적으로 패권 국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 그러면 지금 금융이나 돈의 흐름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자, 전 세계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들은 전부 미국 갑니다. 그래서 중국이 설사 GDP를 1위 국가가 된다 하더라도 전 세계 인재가 중국으로 갈 리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문화적인 현상인데 지금 현재 중국의 인구가 제일 많죠. 아마 가장 많은 인구가 쓰는 언어가 중국어일 겁니다. 하지만 중국이 제1대국이 된다 하더라도 전 세계가 영어에서 중국어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이 언어가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 이제 중국의 GDP나 이런 게 3분의 1이 뭐 뻥튀기일 수도 있죠. 뻥튀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이제 봉쇄망이 강도 높게 유지되기 어려울 거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중국의 말대로 경제가 중국 혼자서 좋았으면 지금 중국의 겉으로 나타나는 수치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외형이 좋아야 되는데 뭔가 중국이 정시도 안 오르고 침울해요. 그리고 지금 그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니까 할 수 없는데 실제 거기서 장사를 좀 하고 있거나 하는 지인들한테 물어보면은 거기 뭐 한국 이상이라거든요. 매일 도산하는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러니까 중국이 겉으로 작년에 혼자서 6.5를 성장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분위기는 전혀 그러지 않게 보인다는 게. 작년에 뭐 3몇 %던가요, 실제? 혼자서 3.5. 근데 그것도 뭐 기저 효과 때문에 워낙에 망가졌으니까 그 정도는 뭐 당연한 거라 생각이 될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은 그러면 이제 미국 중국 사이에 붙어서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요즘 이제 중국한테 붙어서 미국의 이 구박을 좀 받게 생긴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참 이 관계 지금 그 하나 이제 두드러진 현상은 한국의 이제 안보 문제에 관심 없던 경제 전문가들이 이제 미중 이제 패권 경쟁 구도 이걸 갖다 경제 분석에 이제 아주 절대적인 변수로 지금 쓰고 있다는 거 그거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제가 쭉 이제 방송을 보니까 유튜브라든가 일반 언론인 그다음에 이제 방송 인터뷰 나오는 거 보니까 계속 억지로 이렇게 자꾸 밸런스를 유지하려는 그런 입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입장이란 게 전혀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걸 보면 마치 이제 줄타기 외교 누누이 하여튼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보는 미국하고 하고 무역은 중국하고 하겠다라는 그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바보가.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오래 전부터 중국이 망한다 했는데 왜 아직 버티고 있지 않느냐. 물론 그건 맞는 이야기죠. 하지만
소련을 한번 보십시오. 소련을 망했다고 해서 러시아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그 국가 체제가 이제 과거보다 약화되는 건데 지금 하나 이것을 눈여겨봐야 될 건 일단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특정 국가를 손을 보겠다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에는 대개 10년 정도의 주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발동이 걸렸다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 우리나라 이제 트럼프 뽕 빠들이 이제 바이든이 되면 완전히 친중 노선을 취할 거라고 이렇게 지리짐작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떤 중립적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또는 이제 경제관계 밝은 사람들은 아 이제 정말 바이든이 미국이 중국 손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물론 둘 다 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어느 한쪽이 완전히 이제 역사적 승자가 되는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이제 그 관례를 보건데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어떤 힘, 그다음에 경제적 규모 그것만 가지고 세계의 패권 구도는 정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또 인적 자원, 왜 그럼 전 세계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들은 다 미국으로 갈라 할까?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좀 복받은 게 자연 뭐 환경도 그렇습니다만 지하 자원도 무진장합니다만 일단 가만히 앉아서도 전 세계 석학들을 다 왔거든요. 다 몰려오니까요. 예, 예.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과연 100년 안에 중국이 미국을 따라올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중요한 거는 또 생각합니다. 이겁니다. 글로벌 이 기업이나 금융이나 또 각종 사회 시스템, 제도의 스탠다드를 누가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렇죠. 하는 부분에서 이건 뭐 중국이 미국을 못 따라간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오바마 때부터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국제적 표준은 미국이고 그런 국제적 질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이 아마 규정해 나가겠다. 그거는 미국이 이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지금 한번 보시면 중국하고 친한 나라는 대개 1대1로 협력 국가가 돼가지고 다 파산 직전에 있는 국가들이거든요. 근데 만약 지금의 중국이 팽창 일로의 그런 정책을 쓰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이제 하나의 그 논점을 경시해서는 안 되는 게 잘못하다가 중국이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를 적으로 상대하게 됩니다. 예. 이번에 버마 사태를 보면서 네. 중국의 그런 형태들에 대한 전 세계적인 분노가 나오지 않겠나 봅니다. 문 정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그 지금 이거 뭐 여러 가지 계기 있을 때마다 소장님 말씀드렸는데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중 패권 구도에서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답은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권에 기대할 건 없습니다. 이번 뭐 5월 달이나 6월 초가 될지 한미 정상회담 하더라도 미국이 요구하는 그거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지금의 사태를 보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의 언론이나 식자청이나 혹은 유튜버들 한국 정부가 정신 차리고 뭔가를 할 거다 절대 기대를 가지시면 곤란합니다. 아마 1년 남짓 남았는데 끝까지 아마 히틀러 같은 치열을 맞아야 할 겁니다. 그냥 그러다가 망해라. 예. 이거는 정권을 바꾸지 않는 한 지금의 국가 운명이랄까 또는 소소한 경제정책의 좌표, 지름길 이런 걸 갖다 저희들이 개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내년 대선 이후에는 정말 바라볼 게 없습니다. 자, 오늘 이 허대민 대사님 모시고 소련 봉쇄와 중국과의 대결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